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만나 평화를 선언했던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재건을 위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라며 남북 위기로 손해를 보는 이른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우선 중단돼 있는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북한이 대남 소음방송 중지로 호응한 데 이어 실질적인 남북관계 복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 25주년을 맞아 25년 전 오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며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해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교류의 물꼬를 텄던 6.15 남북 공동선언. 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반세기 넘게 이어진 벽을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며 사라진 평화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위협받는다며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고 경제 회복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수성인데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법적으로는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하게 되면 경제에 완전히 악영향이 오죠.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대북 외교 국방정책을 관장할 국가안보실 인사도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국방안보 정책을 맡을 안보실 1차장에 국가안보실 국방개혁 비서관을 지낸 김현종 전 국방부 지상작전 사령부 참모장을, 외교안보 담당 2차장에는 주미대사관 공사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 심의관을 역임한 이뭉순 주 캐나다 대사를, 경제안보를 책임질 3차장에는 오현주 주 교황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뭉순 2차장은 캐나다 현지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이재명 대통령의 일정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 이어 2차장과 3차장 모두 외교관 출신을 인선한 데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라며 외교통상 분야 최적임자들을 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상외교 복원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데요. 계엄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2일 만에 첫 해외 방문길에 나섭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1박 3일 강행군입니다. 새 정부 내각 구성도 채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지난 6개월여간 멈춰섰던 정상외교의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정상외교의 복원을,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던 한국이 다시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는 점에 대통령실은 의미를 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강조해온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눈앞에 놓인 현안들을 타개하기 위한 동력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정상과 교유하고 협의함으로써 관세 등 당면 외교 현안,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 당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서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녁에는 주최국 공식 환영 행사에 대통령 내외가 함께 참석하고 다음 날 정상회의가 열리는 카나다 스키로 이동해 G7 정상들과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세션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도 조율 중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세와 안보 관련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 서 있고 협상팀의 방침을 내려놓은 상태라며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홍신영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홍 기자, 이번 G7 정상회의가 이 대통령의 첫 정상외교 대비 무대가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이 열릴까요?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이 순방 기간 내 성사될 가능성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관세 등 무역 문제와 방위비 분담금 등 안보 관련 현안들 때문에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열릴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순방 둘째 날 G7 정상들과의 세션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열 수 있도록 조율 중입니다. 다자회의의 특성상 변수는 남아있지만 현재 구체성 있는 단계까지 실무 협의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취재진들이 G7에서 대중국 견제 메시지가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정상회의는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개선하고 잘 이끌어가려 하겠지만 무역이나 안보에 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있으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 인사도 있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있어요. 신설되는 AI 수석에 40대 네이버 출신 전문가를 임명했네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초대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AI 수석은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직책인데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체계화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서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키겠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민간 전문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일각에서는 네이버 같은 대기업만을 중심으로 AI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 출범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를 60일 동안 뒷받침해줄 국정기획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문 정부의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면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등 7개 분과 위원 50여 명과 함께 각종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이른바 메머드급 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출범식이 끝나면 직접 세종시로 내려가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에 맞춰 수도 한복판에서 34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육군 열병식이 열렸는데요.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 2천여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최대 규모의 시위였는데요. 여기에다 민주당 주 의원 부부가 총격 테러로 숨지는 등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1발의 예포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무대로 입장합니다. 낙하산과 헬리콥터가 하늘을 수놓고 지상에서는 전차와 장갑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동원된 병력만 6,700명. 미국에서 대규모 열병식이 수도 한복판에서 열린 건 34년 만입니다. 열병식에 들어간 예산은 약 600억 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이었지만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축하 특별 쇼를 방불케 했습니다. Happy birthday, Mr. President.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졌고 트럼프는 미국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If you threaten the American people, our soldiers are coming for you. Your defeat will be certain. Your demise will be final. 같은 날 워싱턴 DC. The Trump fascist regime must go now. 수백 명이 모여 독재자의 생일 잔치를 멈추라고 외치며 백악관까지 행진했습니다. That's what this military parade looks like. Something that
North Korea would do. And it's disgusting. 충돌은 열병식 행사장 입구까지 번졌습니다. This is the beginning of a fascist statement in America. This is how it began in Nazi Germany in the early 1930s. 반트럼프 집회는 미국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필라델피아에는 무려 10만 명이 모였고 주최 측 추산으로 전국 2천여 곳에서 열린 집회에 500만 명 넘게 참가했습니다. 요즘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 온 거예요. 주최 측이 비폭력 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의 집회는 평화롭게 진행됐지만 LA에서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시위 진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주 하원 의원과 남편이 괴한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경찰관으로 위장한 용의자의 차에서는 범행 대상으로 보이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명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50대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취임 5개월 만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을 쏟아부어 사상자가 속출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가스전 등 이란의 핵심 에너지 시설을 표적 공격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고 까만 연기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현지 시각 14일 저녁, 걸프 해역의 이란 최대 가스 시설에 이스라엘이 무인기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대규모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고 가스 생산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 건물도 타격했고 핵 관련 시설로 알려진 국방연구소도 공격했습니다. גם בשעה זו, טייסי חיל האוויר ממשיכים לתקוף ולהוציא לפועל מהלומות אש נרחבות באזורים שונים באיראן. רצף תקיפות שלא פוסק קרוב ל-40 שעות וכולל למעלה מ-150 מטרות. 앞서 새벽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미사일을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격에 나섰고 밤하늘에 섬광과 폭발이 이어집니다. 일부 미사일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텔아비브 인근 아파트를 폭격해 8살 어린이를 포함해 6명이 숨지는 등 곳곳에서 200여 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We have 4 dead till now. Hopefully that will stay that way. More than 100 wounded, 4 of them critical.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침략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이 작전을 중단해야 이란도 공격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بنابراین آمریکا از نظر ما شریک این حملات هست و باید مسئولیت خودش رو بپذیره.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긴급히 전화 통화를 하고 전쟁을 멈춰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단기간에 사태가 수습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 CNN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묵적 승인을 받았다며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이 수주 이상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민간인들에게 대피 경고를 다시 내리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요즘 밥상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는 말 많이 하시죠? 고기도, 달걀도, 심지어 라면까지도 너무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단지 기분 탓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음료 물가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를 제외하고 가장 비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송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먹거리 물가에 장보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밥상에 자주 오르는 대표 식재료를 직접 사보겠습니다. 먼저 서민들의 단골 밥상 메뉴인 삼겹살. 1년 새 8% 넘게 올라 한 근에 23,000원입니다. 소고기도 5% 넘게 올랐습니다. 한우 채끝살 200g이 28,470원. 달걀 한 판 가격도 8,000원을 넘어서기 직전입니다. 세 가지 식재료만 골라 담았는데 59,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계란 같은 거 많이 오른 것 같아. 고기만 3근 사도 10만 원이 넘는다고. 돼지고기만 사도. 값싼 한 끼의 상징이었던 라면조차 이제 부담되는 가격이 됐습니다. 일부 컵라면 값이 개당 2,000원을 넘어서면서 체감 물가 상승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식료품과 음료값만 놓고 보면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나라였습니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식료품 물가지수에서 우리나라는 평균보다 47%나 높았습니다. 38개국 가운데 스위스를 제외하면 가장 비쌌고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체제가 일본에 있는데 옛날에는 한국에 싸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더 비싸요. 비싼 거는. 세계 2위 수준의 식료품 물가는 국가별 생활비를 비교한 통계 플랫폼에서도 실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권장식비는 23,539원, 스위스 32,173원보다는 낮지만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집밥 해먹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장바구니 앞에서 체감되는 물가는 좀처럼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